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넷플릭스. 두두.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밀장샘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로맨스 추천하는 꽁치리입니다. 저는 먹방이랑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쪼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토탈 이클립스 영업당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꽁치가 영업했던 거죠. 청춘시대도 예전에 중간까지 봤는데 다시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콘텐츠 좋다고 오래오래 해달라고 이야기를 달아주셨습니다. 저희도 오래오래 할 테니 오래오래 달아주세요, 댓글을. 그리고 달아줘. 5천 캐시를 후원하셨어요, 문쪼미님. 최고. 아니 이제 I love you. 이런 후원이 있으면 I love you. 뭔가 노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장기자랑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퇴사희망자님이 5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편에 5천 캐시 후원을 해주셨고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렇게 알찬 리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 막 되게 공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 또 녹음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때 되게 재미있었는데. 맞아, 저희도 모두 감동했던 드라마였죠. 좋은 드라마. 나이스 드림님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토탈 이클립스가 학창시절에 엄청 인기였대요. 그때 막 랭보 씨가 붐이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저희랑 비슷한 또래이신 듯. 그리고 김쿨워터님이 스트레인저 댄 픽션? 제가 영업했던 거. 네네네. 매기 질레나한테 반해가지고 막 혼자 엄청 그 다크나이트 여주인공 안 어울린다고 논란했을 때 엄청 쉴드 치고 다녔었대요. 진짜 이 영화에서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댓글 같은 것도 되게 그 장면을 묘사하며 달아주셨는데 근데 너무 웃겨 댓글이.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안 봐가지고 대사를 되게 맛깔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Pick up the cookie and eat it. 뭐 이런 거 같은데? 세우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한번 멋있다. 해주세요. 주인공 남자한테 매기 질레날 역할 그 캐릭터가 쿠키랑 그 우유. 갓 구운 쿠키랑 우유를 주면서 뭐 피곤했죠? 이러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재촉을 해서 이제 먹게 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쿠키 냄새가 난다니까? 너무 따뜻한 씬이에요. 근데 괄호가 그 포인트인 것 같아. 주인공은 너무 건조하고 아저씨라 매력 없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댓글 이번에 많이 달아주시고 막 후원 또 해주시고 해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좀 행복했어요. 댓글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맞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할 주제는요. 이게 이제 업로드 될 시점이 추석 연휴잖아요. 다들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내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뭐 고향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하고 있다 보니 아마 집에서 뭐 왓플릭스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 시즌에 맞게 추석 때 정주행하면 좋을 왓챠 넷플릭스 추천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각자 돌아가면서 장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순서를 한번 짜볼게요. 7번 뭐 가졌어요? 장르. 저는 시트콤이요. 오. 역시 스트레스 받는 명절 땐 시트콤. 그래. 그게 맞습니다. 좋지. 그 다음 꽁치는요? 저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뭔 드라마인데? 드라마. 드라마. 장르 드라마. 드라마가 있는 드라마거든요. 그럼 새우는요? 저 되게 많은데, SF, 서부극, 미스테리 스릴러 다 있어. 진짜? 개인적으로 새우께 가장 기대가 되는데 깔깔. 저는 범죄 스릴러 추리 수사 뭐 요런 장르입니다. 아마 댓글 달아주셨던 문쪼미님이 아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순서를 새우부터 영업을 해주시죠. 제가 가져온 것은 왓챠에 있는 웨스트 월드라는 드라마입니다. 왓챠. 혹시 개꿀잼이야. 들어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아니요. 이게 시즌 3까지 지금 있는데, 근데 이제 왓챠에는 이게 시즌 1까지만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 시즌 1까지 봤어요. 2랑 3는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2까지만 봤고, 그 시즌 1이 진짜 몰입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시즌 2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요? 네, 이야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으로 이제 이번 추석에 샥 보시고, 이제 좀, 2까지도 볼 수 있다 하면 이제
네이버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3가 아마 올해 나왔을 거예요. 이 드라마는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에서 만든 작품이고요. 드라마 맛집. 그쵸. 그래도 믿고 왓챠에, 보는 HBO. 왓챠에 HBO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서부극, 뭐 SF, 미스테리, 스릴러 이런 게 다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집중을 빡 하고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본한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던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인 조나선 놀란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아내인 리사 조이라는 이 부부가 이제 서로 각본을 써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특징이 떡밥이 진짜 많아요. 진짜 시간 후루룩 가고 이거 쉬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기술이 되게 좀 발달한 근미래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근미래에 존재하는 약간 테마파크? 이런 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테마파크가 중세의 약간 서부 느낌의 그런 마을 같은 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미래인데, 서부 환경이라고 하니까 약간 재밌잖아요. 테마파크는 30년 정도가 된 되게 오래된 파크예요. 그리고 그 파크에는 사람하고 구별이 거의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안드로이드들이 약간 NPC처럼 있거든요. 돌아다녀요. 직원은 따로 있어. 진짜 사람이 직원이고 로봇들이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그 로봇들이 거의 사람과 똑같고 피도 흘리고 거의 사람의 조직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 파크에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주고 들어와서 이 NPC들 같은 안드로이드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스트라고 불리는데 호스트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크의 티켓이 엄청나게 비싼 게 이게 하루에 4만 달러? 하루에 4만 달러면 거의 뭐 4천만 원 넘게 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데라서 일단 부자들이 좀 올 수 있고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호스트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호스트들은 사람을 못 죽여. 이런 식의 좀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약간 체험 같은 거 하거나 약간 퀘스트 깨듯이 그렇게 즐길 수도 있는데 되게 자극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살인도 할 수 있고 호스트들을 매춘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자극적인 일들을 되게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호스트가 빈번하게 죽어요. 죽은 호스트들은 진짜 파크의 직원들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고친 다음에 그 기억을 싹 메모리를 리셋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파크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 호스트들은 다시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역할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설정이 약간 섬뜩하면서도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호스트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 같아. 피도 막 나오고 근데 막상 상태를 이제 체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완전히 자기 감정도 없어지고 그 역할에 충실했을 때 그런 말투 싹 없어지고 완전 무표정 돼가지고 말하는 거면 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섬뜩해요. 진짜 로봇 같은 상태가 되면서 이런 이미지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막 이렇게 뿌려지면서 좀 우울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호스트 몇몇이 좀 에러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드에 입력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는 말을 막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는 메모리를 다 리셋을 해서 기억이 없어야 되는데 되게 막 옛날에 막 십몇 년 전에 했던 과거의 역할에서 부여됐던 그런 대사들을 좀 치기도 하고 되게 좀 섬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최근에 이제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 호스트들의 책임자인 버나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30년이나 된 파크에 맨 처음 이제 호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포드 박사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게 왜 이런지 원인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보고를 하고 해요. 근데 이 포드 박사라는 사람도 약간 뭔가 있어 보여. 안소니 홉킨스가 이 포드 박사 역할을 했거든요. 무서워 좀. 각자 공간에서 이제 다른 이렇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호스트들한테도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격인 호스트가 있어요. 이제 이름은 돌로레스라는 여성형 안드로이드인데, 그러니까 원래 역할은 되게 약간 어떤 목장에 참한 아가씨 같은 사람 있죠. 막 치마 너풀거리는 거 막 있고 머리도 엄청 막 길고 막 카우보이 애인도 하나 있고 막 아빠 되게 좋은 아빠 가지고 있고 막 되게 그런
뭐라 해야지, 영화에 나올 법한 호스트인데, 이 호스트가 변화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되는 건데, 이 호스트가 되게 흥미로운 게 아까 말한 포드 박사라는 안소니 홉킨스가 맨 처음 만든 호스트인 거예요. 딱 1호. 그러면은 30년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30년간 이 호스트에게 쌓인 과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돌로레스가 각성을 하면서 엄청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게 시즌 1이랑 2랑 3도 아마 예고편에서 엄청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엄청 변해요. 말투나 표정이나 의상 같은 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멋있고, 다 되게 개성적인 호스트들도 다 각자의 어떤 변화들을 겪으면서 걔네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주로 시즌 1에 나오는데, 그 매춘하는 술집의 마담도 있고 되게 이런 중세시대의 무서운 강도 있잖아요. 막 현상금 걸린 강도, 막 이런 호스트도 있고, 역할 수행하던 그 호스트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나중 가서는 다 만나기도 하고, 호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긴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호스트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도 진짜 재미있거든요. 제일 재미있는 거는 그 호스트들을 관리하는 박사랑 파크에 방문한 사람들도 되게 군상들이 재밌고, 그 다음에 이 파크를 운영하는 기업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쪽에 뭔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1이랑 2랑 또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 파크 자체가 땅이 우리가 가늠이 좀 안 되는 되게 넓은 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은 서부 마을로 시작하는데 다른 공원들도 있는 걸로 나와요. 다른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시즌 2에는 약간 일본의 어떤 중세 마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인도 느낌? 뭐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근데 이제 인기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 시즌 그게 되겠죠? 근데 일단 시즌 3까지는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시즌이 많기는 한데 진행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시즌 1 초반부터 막 반전이 시작되고, 마지막 화에선 진짜 놀랐거든요. 혹시 꽁치 마지막도 봤어요? 마지막에 약간 되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가지고 시즌 2로 쑥 넘어가게 되는데, 시즌 1 끝까지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드라마가 어쨌든 사람이 아닌 존재? 그 호스트들의 생각과 행동이 약간 전개가 식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기존의 안드로이드나 로봇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것들은 전개가 되지 않고, 또 각 호스트마다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끼리도 약간 갈등을 해요. 그게 되게 재밌었고, 포드 박사의 꿍꿍이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30년 전에 그 엄청난 머리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사람이 어떠한 되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계속 나와서 이 사람을 쫓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웨스트월드가 크잖아요. 그 바깥 세계도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크를 가는 방법이 되게 좀 재밌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무조건 베이스 캠프라고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은 이 파크가 진짜 실감나는 게임,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중세 서부 의상으로 갈아입고 총도 하나씩 받고 모자 같은 것도 하나씩 받고 기차를 탄다? 기차를 타고서 어딘가를 쭉 가면은 내리는 마을이 이제 그 파크인 거예요. 그래서 파크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모든 퀘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호스트가 말을 걸 수도 있고, 그 호스트한테 약간 반응을 해주면은 뭔가 새로운 게임 시나리오 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정교하고, 게임을 좀 하신 분들은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롤플레잉 게임. 근데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이게 되게 스릴러 같은 요소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런 걸 줘요? 호스트들이 왜 에러가 생겼고 왜 변화가 생겼는가. 누군가가 만들었나? 근데 그 중심에 포드 박사가 약간 의문스러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파크를 운영하는 기업도 30년간 이런 정말 비싼 티켓을 팔고 있는 파크의 기업은 얼마나 뭔가 흑막이 있을 것이며, 기업 쪽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뭔가 다들 어떠한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하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네가 감추고 있는 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시즌 1부터 계속 나와.
계속 나오고 반전도 되게 많고 꽁치한테만 그냥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막 반전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했던 기억이 나는데 로봇이 나온다는 이유로 되게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철학적인 뭐 의미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자체로 재미있어요. 일단 청물이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잔인하기도 해요. 근데 그 잔인하다는 게 정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호스트가 죽어나가는 거에 약간 무뎌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도 약간 이상하면서도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그 파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욕망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약간 다른 그런 모순점 같은 게 호스트 때문에 되게 투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 어떤 사람은 정말 악마처럼 나오기도 하고 되게 30년 전부터 이 파크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게임의 만렙인 듯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되게 스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막 그 숨겨진 게임 같은 거 찾아내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지금 세우가 얘기한 요 인물이 이 작품을 약간 스릴러로 만들어가는 맞아요. 중요한 장치라고 느꼈었어요. 음. 진짜 약간 미스테리한 어떤 사람이 있다? 자꾸 이 파크에 등장해. 그리고 자꾸 엄청나게 호스트들 다 막 쏴 죽여. 근데 맞아. 자꾸 뭔가를 흘려. 이 세계에 대해 자꾸 뭔가를 흘리면서, 우리가 지금 관객들한테 다 공유하지 않은 이 마을에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앞으로 이 전개에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팍팍 줘요. 초반부터. 약간 복선 뿌리듯이.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게 끼워 맞춰지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말한 캐릭터는 에드 해리스라는 굉장히 아우라가 큰 배우가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배우들도 엄청나요, 다. 대단해. 그래서 이게 어쨌든 30년 전이던 과거랑 현재인 서부 배경, 그리고 그 파크 밖의 미래, 이런 구성들이 엄청 막 섞여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스트들의 기억도 계속 이제 막 교차가 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번 시즌 1이라도 추석에 보면은 깔끔하게 볼 수 있고 제가 시즌 2까지 넘어간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중도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시즌 1 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정주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꽁치리 순서로 가볼까요? 저는 빨간 머리 앤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1편 봤어요. 아, 하나만 봤구나. 저도 하나만 봤는데, 네. 7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취향 맞으면 진짜 끝까지 보시던데, 보니까. 맞아. 제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첫 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요게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시즌 3까지 다 올라와 있고, 시즌 3로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2017년부터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랑 넷플릭스랑 같이 이렇게 공동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봤던 작품이죠. 사실 저는 이 드라마 좋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창마나 실봄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약간 조금 볼까 싶어가지고 틀었다가 1화 정도 보고 그냥 저도 끝내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저희 엄마 아빠가 넷플릭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를 너무 재밌다면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추천해서 더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편견이 크신 것 같은데. 왜냐면 애초에도 이거를 안 봤던 이유가 어렸을 때 빨간머리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꼬맹이였을 때. 근데 그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이었고 심지어 저는 막 그 동네 사는 친구랑 앤과 다이애나 흉내내고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 이거를 별로 깨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실망할까 봐. 그리고 어른이 돼서 보기에도 재밌을까?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엄마 아빠가 재밌게 봤다는 거는 뭘까? 이게 좀 궁금했고 지금 우리의 주제도 약간 명절 시의성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부모님이랑 따로 보든 같이 보든 이야기 나누기 되게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정주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봤더니 재밌어. 네. 저는 약간 1화에서 보고 만약에 멈췄으면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작품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주행하기 힘들진 않은 게 시즌 1, 2, 3인데 시즌 1은 7개 에피소드면 끝나고요. 2하고 3가 이제 제 생각에는 시즌 1이 좀 인기가 있어서 시즌 2, 3는 에피소드를 10개씩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에피소드 개수가 1편이랑은 좀 다르고요. 한 편당 한 45분 정도? 해가지고 저는 밥 먹을 때라던가 아침에 눈 떠서 약간 준비하면서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되게 그 배경이 되는 시골 마을이 너무 예뻐요. 촬영을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보기만 해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고 좀 새로웠던 거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 현실적인 재해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내가 알던 애니 캐릭터랑 되게 다르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애는 되게 막 명랑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힘든 상황은 사실 보이지 않고 이미 약간 입양이 됐으니까 막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새로운 모험과 막 이런 성장해 나가는 되게 긍정적인 밝은 이야기라고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N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소녀로 나와요. 그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고 근데 생각하면 그렇네. 근데 진짜 근데 나도 이제 생각했어. 애니 어렸을 때 어떤 집에서 약간 보모 같은 일을 하던 경험이랑 그다음에 보육원에 살면서 따돌림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약간 교차 편집으로 해가지고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되게 어두워요. 애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이 아이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연출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애니 수다쟁이고 그래서 애니 책을 읽었고 그래서 상상력이 많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는 캐릭터예요. 시즌 1은 애니 자라게 되는 이 마을이 섬마을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그래서 되게 기본적으로 세상과 조금 떨어져서 엄청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캐나다의 한 시골 마을로 나와요. 이 보육원 출신의 고아 소녀가 이 보수적인 마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가 시즌 1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애를 처음에 되게 따돌려요, 약간. 학교 가서도 그 다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약간 애는 이제 친해지려고 자기 경험들 막 얘기를 해요. 막 수다를 막 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막 자기가 머물렀던 집에 아저씨가 애들을 때리려고 허리띠를 풀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막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울지 마 이러지. 그래서 놀지 말라고. 그래서 약간 애니 학교에 못 나가게 되고 애니 부딪히게 되는 그 섬에서 적응해 나가는 일이 되게 솔직하게 그려지고요. 또 저는 되게 무엇보다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더 되게 재밌었던 게 애니메이션은 N 중심의 서사였는데 이 드라마는 세상에 새롭게 적응하는 N과 그 세상에 대한 얘기가 되게 큰 축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N의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길버트라는 남자 캐릭터라던가 뭐 다이애나라던가 특히 이제 매튜 아저씨와 마릴라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게 잘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나이가 많은 두 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그 이전에는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고 이 둘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앤이 마침내 이 집에 왔을 때 이 어른들이 겪어나가는 새로운 변화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앤이 왔기 때문에 마릴라가 겪게 되는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틸다가 동네에 그 한창 이제 막 그 여성 운동이 막 벌어졌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약간 페미니즘 모임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틸다가 앤을 입양하고 나서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사실 이 모임은 약간 중산층 여성들이 약간 자기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틸다가 여자들한테 느끼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또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이루지 못한 사랑과 관련된 매튜의 옛 여자친구, 첫사랑, 뭐 마틸다의 첫사랑,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앤에 공감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마틸다에 공감하면서 되게 자꾸 보게 되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됐고, 네,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시즌 2의 경우에는 완전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져요. 시즌 1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면 2는 이 되게 평화롭다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사기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막 한창 그 아메리카 대륙에 약간 금으로 사기치는 게 약간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을의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라고 하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돈을 한탕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앤이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게 약간 에피소드들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되게 애니메이션으로는 볼 수 없었던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고. 저는 근데 1화 봤다가 안 본 게,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완전 그 어렸을 때라서 막 죽을 만큼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애니메이션은 사실 평화롭고 막 즐겁고 제잘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친구들이랑 뭐 만나자마자 잘 지내고, 그리고 역경이랑 고난 같은 거는 그냥 그 나이 때 소녀들이 느끼는 그런 고민 정도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약간 비극적이고 현실적이라서 힘들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 앤이 제가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앤이 맞는데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 제가 1화를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즐거운 부분은 진짜 밝은 앤이 맞는데 어두운 부분은 너무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보여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보면 괜찮아지나요? 끝까지 네. 보면? 그게 시즌 1이 이제 특히 초반이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는데 거듭되면 그 힘든 상황에서 앤이 어떻게 어떻게 그 마을에 적응을 하고, 무엇보다 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지고. 근데 이거 본 사람들 후기 보면은 그렇군. 결국 앤의 그런 긍정적인 면들 그런 것들에 되게 위로 같은 걸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앤을 마냥 낙천적인 아이로 그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에너지를 잘 키워나가는 캐릭터예요, 앤은.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용기와, 그래, 어렸을 때 저런 마음들, 저런 것들을 다들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어른들한테, 좋은 어른들한테. 그런 영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또 저는 나중에 아이를 혹시 낳게 된다면 이걸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보다도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색을 되게 잘했나 보다. 그죠? 이제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다들 이 빨간머리 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시즌 1이 그런 면이 제일 잘 돼 있어서 제일 재밌고요. 시즌 2는 약간 좀 일부러 사건을 만들려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1이 훨씬 재밌고 3로 가면은 너무 약간 PC한 메시지가 너무 부각돼서 더 호불호가 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즌 3는 안 봤는데 시즌 2에 가면은 그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길버트가 나중에 고아가 되고 나서 길버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길버트도 고아가 되거든요. 근데 길버트가 되게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항해를 하는 일을 이제 하러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도 조금 다루고 있고, 저는 아직 안 봤지만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도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가 봐요. 더 좀 약간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게 약간 누군가들을 별로 안 좋게 봐서 아마 시즌 3로 종영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가볍게 시즌 1 정도를 정주행을 하신다면 저는 어렸을 때의 추억도 한번 되살리시고 그래, 애니라는 캐릭터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아마 느끼실 거고 특히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라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이 드라마가 왜 재밌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약간 딸 키운 부모님이 마틸다와 매튜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든답니다. 그 앤 맡은 배우가 진짜 현실 앤이라고 막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배우들 연기가 되게 좋아요. 그 빨간머리 그 앤을 맡은 배우도 되게 좋고 마틸다랑 매튜 역을 했던 배우들의 연기도 되게 좋고요. 촬영도 좋고 소녀의 성장기를 다루는 작품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약간 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보고 나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이거를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은 아씨들도 되게 뭔가 현대적으로 되게 해석을 많이 하려고 맞아. 했던 것 같은데 들어보니 앤이 조금 더 그런 각색이 더 적극적으로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앤이 훨씬 빡세게 자랐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외롭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없는 모르는 채로 보육시설을 돌다가 마침내 입양이 된 소녀다 보니까 훨씬 사실 어두운 면이 있을 것 같죠. 아이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되게 치졸하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막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따돌린다던가 좀 약간 이렇게 드센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나오고 약간 좀 소녀스러운 소년이 따돌림 당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네, 시즌 1은 저는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드라마는 바로 마인드 헌터입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오리지널이에요. 유명한 드라마죠. 네. 그렇죠. 뭔가 알죠? 너무 유명해서 잘 안 안 보게 되는 그런 맞아. 드라마였고, 뭔가 그냥 남들이 다 유명하다고 하면 정석적으로 잘 만들어졌을 것 같아서 왠지 보지 않고 있다가, 이런 심리적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심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 혁오병. 혁오병, 홍대병 이런 거. 나도 그런 거 있어. 근데 모두가 보는 건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아직도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를 안 봤다고 난. 저도 안 태양 봤어요. 이후에 딱 칠봉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많이 봤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한번 봐보자. 그리고 이거를 또 보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막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엄청 진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사가 쏟아지길래, 이 정도면은, 그래, 봐야겠다 해서 봤고, 뭐, 아주 이름만 많이 들어봐서 유명하니까 막 정보를 찾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을 했더라고요. 맞아. 네, 제작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했고, 그중 몇 개는 직접 이제 메가폰을 잡았던 그런 드라마였고, 이 드라마는 시즌 1이랑 2가 나와 있고요. 1은 그 에피소드가 10편이고, 2는 9편이에요. 근데 막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로튼 토마토 있잖아요. 그 지수가 100%. 100%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처음 없는데? 봤거든요. 뭐 여러 번 있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었고, 이 드라마는 77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FBI의 행동과학부라는 부서가 새로 생깁니다. 그 부서가 뭐냐면, 77년도면은, 그때는 막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고, 이제까지는 그냥 뭐 절도나 뭐 강력범죄 단건으로 이루어지다가 그 시기 즈음하여서 엄청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여러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던가 되게 끔찍하게 살인을 뭐 당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케이스가 생기니까 이 FBI 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체계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행동과학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요.
실제로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 인터뷰를 토대로 뭐 어린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거라던가 뭐 가족 관계라던가 친구들이라던가 뭐 살아온 배경, 직업, 인종 뭐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의 좀 범인을 잡는데도 이런 패턴을 발견을 해서 좀 도움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과학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수사 어떤 체계가 잡히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수사에서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 시절에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 주인공들이 홀든이라는 요원, 빌이라는 요원, 그리고 웬디 카라고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FBI 요원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FBI와 함께 협업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여기 나오는 인터뷰 대상이 미국에서 실제로 엄청 유명한 살인범들이에요. 그 살인범들을 실제로 모티브로 해서 그 이름도 똑같이 써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아예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는 뭐 누가 있을까? 뭐 조두순이라던가 뭐 아니면 유영철이라던가 그런 범인들이 실제로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어떤 범죄를 배경으로 그 요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걸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패턴을 찾아가고 근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수사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인터뷰를 분석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한국에 저 뭐 수사물 같은 거 좋아하니까 뭐 예를 들면서 보이스 같은 드라마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보이스를 볼 때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되게 자극적인 사건들을 되게 위주로 에피소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되게 집중하거든요. 아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거를 거의 재현하듯이 이렇게 좀 연출을 해요. 그 구성 자체도. 보이스 OCN에서 했던 건가요? 맞아요, 네. 전 이거 최악의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걸 너무 그대로 보여주고 약간 포르노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 그냥 진짜. 그저 자극적인 요소로만 되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보기 힘들었고 저도 원 보고서는 2부터는 거의 포기하면서 보지 않게 됐거든요. 근데 마인드 헌터에서는 그런 재현의 장면이 없어요. 드라마 자체가 살인범들을, 그러니까 사후의 살인범들을 인터뷰하는 드라마다 보니까 애초에 그 사건 자체를 뭐 재현하고 할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이 사람들 분석을 하는 걸 내가 같이 참여를 해서 뭐 어떤 배경이었을까, 뭐 동일한 패턴이 뭐였을까, 막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데이비드 핀처가 되게 잘하는 그 떡밥, 복선, 메타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너무 곳곳에다가 막 심어놔요. 보다 보면 너무 궁금해, 저게. 근데 바로바로 안 알려주잖아요. 뭐 나중에 대야 알려주니까 계속 끝까지 뭔가 보게 하는 힘이 너무 세. 이 시즌이 한 편당 사실 한 4, 50분 하고 어쨌든 한 시즌당 10편이 되는데도 계속 보게 되는 힘이 있고 저는 진짜 거의 주말에는 틀어놓으면은 자동으로 계속 재생되게끔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단점은 이게 시즌 1에 한 1, 2편 정도가 조금 지루해요. 인물 설명이랑 행동과학부가 왜 생겼는지라던가 뭐 이런 좀 당위성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기는 한데 요거 버티면은 그 이후부터는 아주 끊지 못하는 아주 재밌는 그런 드라마가 됩니다. 연쇄 살인마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몰입이 확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 뭐지? 되게 크고 뚱뚱한 그 사람, 그 에드먼드 캠퍼. 에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캠퍼라고 하죠. 줄이던데. 맞아요. 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니고. 근데 무섭나요, 이거? 무섭다기보다 스릴러적인 긴장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것 그 같은데?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이 굴기는 하는데 그 살인마들을 인터뷰할 때 살짝 그 긴장한 게 다 맞아. 나오거든요. 범죄자들이 되게 그래도 이 사람도 사람이지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진짜 저 사람은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막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 또 보다 보면은 그래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막 그런 막 연출이 나오니까 뒤로 갈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주인공한테 약간 다 투영이 되는 느낌이라고 맞아. 해야 하나? 가끔씩 이게 처음엔 엄청 긴장하다가 홀든이 뒤로 가면은 조금 희열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범죄자를 막 인터뷰할 때 자기가 얻어가고 패턴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잘난 척도 하고 막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나의 마음, 같이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홀든이라는 캐릭터가 메인 주인공인데 되게 젊어요. 극에서 30살이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똑똑하고 직업적인 이 사명감도 되게 대단하고 정말 궁금해해요. 이 범죄자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그런 거 알아가는 그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좀 재밌어요. 좀 치기 어린 캐릭터라서 전개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시즌 1 마지막쯤인가 그 홀든이 승승장구 약간 막 이렇게 차있다가 약간 갑자기 지리는 약간 그런 맞아. 그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저는 트라우마 수준으로 약간 맞아. 뭐 큰 뭐가 있는데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그 데이비드 핀처 뭐 감독 워낙 유명하니까 뭐 세븐이든 조디악이든 이런 것들 되게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고, 저는 이제까지 영화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영화만 봤는데 드라마에도 되게 연출을 뭐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나눠서 이제 한 거긴 한데 제작에 되게 깊게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저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인드헌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시작을 같이 못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못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궁금하긴 했어요, 늘. 맞아. 봐야겠네. 짱잼 진짜. 이거 어디서 들었지? 아니, 이거 아까 저기가 창마가 얘기했나? 이거 그 봉준호 감독이 드라마 만들고 이걸로 드라마 자기가 한번 연출해보고 싶다고 엄청 강력하게 그 어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 저기한테. 그래가지고 약간 살인의 추억을 마인드헌터 버전으로 어떻게 막 바꿀지.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했던 그런 콘텐츠 중에 유일하게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마인드헌터였다고 하네요. 맞아, 연출하고 싶다고도 했대요. 하면 재밌겠다. 잘했겠다. 그러니까 재밌을 그러게.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미 살인을 저질러서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하고도 있지만 연출이 이제 뭔가 그런 살인을 맞아. 준비하는 듯한 막 그런 것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게 너무 궁금해. 그게 살인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케이스도 나오고 딱 벌어져가지고 지금 범인을 잡아야 되는 케이스들도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면은 맞아. 이 경찰들이 행동과학부 FBI 요원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분류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그래서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 실제로 범인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놓지 못하는 거 너무 재밌어. 재밌는데 조금 힘들었던 거는 잔인한가요? 아니, 그런 거 잔인한 없어요. 건 아니에요. 잔인한 건 아닌데 이게 전부 이렇게 대사로서 어떤 맞아. 그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고 맞아. 아니면 사진이 아주 잠깐 스쳐가 막 이런 식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지른 살인들이 되게 끔찍한가요? 그쵸. 여성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맞아. 살인 당한 그런 방법도 조금 좀 성과 힘들어요.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성도착증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막 여성 말고도 어린 그 남성 있죠. 소년도 되게 그런 범죄 많잖아요. 특히 미국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 쉽지 않죠. 사건 자체는. 저는 지금 시즌 2 좀 초반 보다가 살짝 멈췄는데 몰입감이 대단하긴 해요. 배우랑 실제 살인마들 싱크로율. 근데 맞아. 놀라워. 찾아보면. 맞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거를 뭐 명예롭다고 해야 될지. 섭외를 공들여서 했나 보네. 네, 섭외도 잘했고 되게 배우들도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운 수사물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막 진짜 수사물 같은 수사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이 드라마를 추석 동안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그레이트 뉴스라는 시트콤이에요. 혹시 보신 분? 그레이트 뉴스 없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이게 그 2017년에 그 미국의 NBC에서 방영돼가지고 넷플릭스에 올라온 시트콤인데요. 방송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방송국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입이 되실 거예요. 님들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입을 해보세요, 한번. 엄마와 함께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도 아니고 날 과보하는 엄마가. 이 끔찍한 상상을 드라마로 만든 게 바로 이 그레이트 뉴스인데 보면 볼수록 끔찍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 KT가 방송사 뉴스 PD예요. 뭐
그 여기서는 PD라고 하는데 기자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고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후배한테 밀려서 제대로 된 그런 뉴스 꼭지 한번 못 맡아본 거예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내가 메인 뉴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걸 따내게 됐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그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자 하고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전의 날, 메인 뉴스를 이제 하게 되는 그 날에 자신의 팀에 새로운 인턴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우리 엄마예요. 아, 엄마야, 엄마. 그래서 엄마가 딸을 다 키우고 이제 환갑의 나이에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젊었을 때 그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인턴십을 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인턴십을 지원하게 됐고 그게 딸이 있는 방송국의 뉴스팀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엄마가 직장 후배가 된 건데 엄마는 뭐 딸이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분인데 정말 그 막 과보하고 애지중지하는 엄마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애칭이 엄마가 부르는 애칭이 펌킨이에요. 물고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집에서. 근데 방송국 자기 직장인데 딸 직장인데 펌킨 이러면서 펌킨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PD인 딸이 너무 창피하고 또 사무실에 불쑥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인턴인 엄마가 그리고 또 인턴은 회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동료한테 밀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회의실에 강제로 들어와서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도 예를 들어서 데스크가 뭐 국제정세에 따른 시장 과민 반응에 대해서 취재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애한테 맡겨요. 우리 애한테 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TMI를. 그래서 너무 막 어떡해. 애가 너무 애래 그 딸이 너무 창피해하고 최악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로 된 특종을 취재해가지고 이제 정말 나의 실력을 뽐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곰 탈출 현장에 가요. 그 딸 PD가. 근데 딸이 걱정되잖아요. 그 엄청 큰 곰이 우리 딸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딸이 걱정돼서 그 딸의 상사한테 얘 못 가게 어떻게 좀 해주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못 가? 근데 딸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제가 가겠다고 엄청 난리를 쳐서 그래 네가 가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타이어를 펑크 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지금 난리도 아닌 거죠.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엄마가. 엄마가 날 도와주긴 하지만 일적으로는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엄마한테 사내연애까지 들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그 남자분한테 사윗감 면접을 보고 인터넷 구글링 해가지고 야 어떤 사람인지 야 엄마 구글링 해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 너무 지금 이입하셨나요? 다들 너무 감정이 단 것 같아요. 이게 엄마 눈에는 여전히 작고 소중하게 보이지만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딸 KT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유쾌하게 좀 풀어내는 그런 시트콤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제가 너무 이입되는 거예요. 우리 팀의 엄마가? 그러면 엄마 제발 하지 마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내 취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유쾌하게 풀어 나가져서 재밌어요. 일단은 뭐 유쾌한 게 모녀 관계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중하는 게 뭐 아빠가 적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중이 없어요. 뒤통수만 나오거나 아니면 멀리서 포커스 아웃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연출이구나. 네, 다 아빠 데이브가 다 뒷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데 뭐 엄마 캐롤이 회사에서 야 딸아 나 뭐 잊은 거 없니? 하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데이브가 혼자 집에서 그 아빠가 혼자 집에서 고깔모자 쓰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이 정도 수준으로 아빠가 되게 하찮게 나와서 그런 재미가 있고요. 사회 문제를 되게 재밌게 잘 다뤄요. 예를 들어 뭐 딸과 엄마의 관계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엄마가 되게 이 기성세대 앵커랑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율을 하고 삭막한 그런 회사 사람들을 하나로 좀 정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에피소드 중에 뭐 맨스플레인이나 팀의 불화, 세대 간 장벽 이런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흔한 이슈를 풍자를 하면서 무겁지 않게 풀어내는 그런 드라마고요. 뉴스 앵커들이고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또 뉴스
취재를 하고 자기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영어 공부해도 재밌겠다. 그리고 이게 시즌 2까지 나왔는데 한 시즌에 10화 정도고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재밌게 뭐 잔인하거나 이런 막 더러운 장면이 안 나오니까 밥 먹으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시트콤이고요.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시즌 2에는 그 새로운 여자 사장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KT의 야망이 더 불타오르고 이제 KT가 진정한 수석 PD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고 엄마도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계속 재미. 인턴으로? 네, 그래서 그런 끔찍하구만. 그런 재미. 우리 엄마와 함께 이제 일을 하는 정말 끔찍하다. 그런 재미가 있고 거기서 또 막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재밌죠. 그래서 거기 에피소드 중에 재밌었던 게 그 기성세대 앵커 중에 되게 나이가 많은 앵커 중에 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어린 앵커랑 어린 PD들이랑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근데 이 엄마인 캐롤이랑은 동년배니까 말이 잘 통하고 동년배. 혼내면은 그거에 수긍하고 캐롤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애들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 그렇게 얼굴 늙어 보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예, 진짜 늙어 보이고 노안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친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재밌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원래 시즌 3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오려고 했는데 취소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역주행 시켜서 다시 좀 재개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웃길 것 같아. 웃겨요. 그래서 감정 소모 없이 어떤 악역도 없어요. 다들 그냥 찌질이들밖에 없어가지고 편하게 추석 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보면 웃기겠다. 엄마랑 같이 그러게. 나는 안 저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엄마는 안 그래라고 아무 말 하면서도 못하고. 네, 돈독한 모녀의 그런 사이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 편당 몇 아, 저는- 분이에요? 한 편당 20분. 그 짧네. 딱 좋아. 밥 먹을 때 봐야겠어, 진짜. 좋아요. 딱이네. 여러분도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새우랑 창마랑 약간 비슷했지만 나름 고루고루 오늘 추천을 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 그러네요. 맞추지도 않았는데. 맞아. 취향 따라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다양한 기분으로 연휴를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휴 시작하면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어떤 드라마를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편 다 시간이 아마 순삭되는 그런 드라마일 거라서 네, 여전히 건강은 계속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휴 때도 다들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하나, 바이. 둘, 셋. 두둥. 등